자, 우리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12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5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재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은 구조화 상품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발생상품 가운데서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뭐고 쭉 내용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스왑이라는 것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화 상품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상품이라는 건 예금이나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금융상품을 얘기하는데 이는 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 (ELS라는 것이 있고 기타 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y라는 것이 있고 예금과 주식을 혼합해서 만든 주가연계예금 Equity Linked Deposit이라는 이런 상품 ELS가 있고 DLS가 있고 ELD가 있다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특징으로는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대단히 복잡해서 일반 투자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 입수가 어렵고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화 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정권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는 달리 투자 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금 이상의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이나 상품 구조나 유동성에 대한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가연계증권 ELS Equity Linked Security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해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을 주가연계증권 ELS라는 표현을 자본시장에 근무한 사람은 주가연계증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ELS니 ETF니 이런 약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ELS 하면 뭔지 Equity Linked Security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만기, 수익 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서 유동성이 낮고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자동으로 조기 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ELS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보장 여부에 따른 ELS 종류는 주식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손실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과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하지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비해서 크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산에 따른 ELS 종류를 보면은 기초자산에 따라서 지수형 상품도 있고 주식형 상품도 있고 혼합형 상품도 있는데 지수형 상품이 가장 대부분이다. 메이저라고 보면 됩니다. 발행 또는 발행 주체에 따른 ELS의 종류는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ELS, 은행 등이
신탁을 통해서 판매하는 ELT 주가 연계 신탁, Equity Linked Trust, 그리고 자산 운용사가 발행하는 ELF Equity Linked Fund,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상품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ELS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수익 구조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가죠.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가가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이 예를 들면 지금 3%라고 가정하면은 쿠폰을 3%를 받기 때문에 100억을 채권 투자하면은 1년 후가 되면은 3%의 이자 수익이 나오죠. 보통 국고채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이자를 주기 때문에 1.5%, 1.5%씩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금은 1년이 지나면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보장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3%의 쿠폰 이자가 나오면 3%를 갖고 주가지수 옵션에 콜을 사든 풋을 사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장이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풋을 살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콜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콜이나 풋, 우리가 아까 제 옵션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콜이라는 거는 뭐뭐를 살 수 있는 권리고, 풋은 뭐뭐를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가지수 콜 옵션을 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불마켓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가지수가 빠진다고 가능하면은 풋을 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풋을 사든 콜을 사든 시장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쿠폰 범위 내에서 사면은 원금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 수강생들은 이해가 가죠. 그죠? 자, 우리 원금이 보장되는 이런 상품도 있다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금 비보장 ELS는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이 없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품도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ELS의 유형과 손익 구조를 보면은 킥아웃형, 스텝다운형, 불스프레드형, 리버스 컨버터블형, 디지털형 등등 있는데 이 형이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킥아웃형은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미리 정한 수익률로 만기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쿠폰 레이트가 3%인데 3%만 한 번이나 찍어주면은 그 채권 수익률이 3%만 한 번 찍어주면은 미리 정한 수익률로 만기 수익률이 결정되는 이런 형을 낙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스텝다운은 정해진 시점, 통상 6개월마다 주가를 평가해서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하는 그런 걸 스텝다운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불스프레드형은 만기 시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해서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리버스 컨버티블형은, 리버스는 반대라는 개념이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하락폭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도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디지털형은 만기 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을 디지털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ELS 등의 투자 시 유의사항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원금 손실이 발생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ELS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은 우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 예금 등등은 금융기관, 예를 들면 저축은행, 보험에서 이런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ELS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익 발생 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제시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중도 환매, 중도 상환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조기 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가격 회복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ELS 등의 투자 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금융 꿀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파생 결합 증권이 있습니다. DLS라는 것인데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이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가 아닌 금리, 환율, 상품 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해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DLS의 법적 형식은 증권이므로 다른 증권처럼 투자 자금이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기타 파생 결합 펀드는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얘기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파생상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함부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조금씩 엑서사이즈를 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입니다. 자, 추락하는 독일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기 시점까지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 되면은 손실, 원금 손실 비중이 0% 쭉쭉 마이너스 0.6% 되면은 80%, 마이너스 0.7% 되면 100%까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688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원금이 다 날아가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이 되게 이런 파생 상품은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은 투자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품으로 ELS나 DLS 등 판매회사에 대해서 투자 내용 및 투자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판매회사로부터 상품 내용 및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품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융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의 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된다. 그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 구조화 상품, 파생 상품 등 상품별 각기 다른 특징과 투자 리스크, 보수, 수수료 수준 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펀드 투자 시에는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투자 설명서를 제공받고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 특징 등을 이해한 후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산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동일 유형의 상품을 비교한 후에 투자 비용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라. 온라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 비용이 오프라인보다 30에서 50% 정도가 더 저렴한 상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라. 일부 자산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대상 자산을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 지역에 따라서 해외 등으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한 분산 시기도 투자 시기도 분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 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국내 및 세계의 경제 금융시장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투자 지속 여부나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참 신경 쓸 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자겠지. 투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 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자겠지.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투자 상품은 예유자금만으로도 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상품을 잃어버리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게 예유자금으로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 위험에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판매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로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투자 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불안전 판매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금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시세 조정, 예를 들면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내부자 거래도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리고 불건전 거래 행위도 그렇고 기타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은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정은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 통정 매매를 하거나 스스로 매수, 매도, 가장 매매를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고가 주문이나 허수 주문 등을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도 시세 조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내부자 거래입니다. 기업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등이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은 그 회사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그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또는 뭐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미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 다 내부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회사에 애널리스트 리포터를 만약에 인쇄를 한다고 가정하면, 요새는 인쇄를 잘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다 공시를 하지만 인쇄하는 인쇄소 직원도 미리 인쇄하면서 봤을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불건전 거래 행위는 고객의 주문 정보 이용이나 종목 추천 등 매매, 위법 1인 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 주문의 수탁 행위 등 정권 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기타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 대량 보유자 5% 이상은 주식의 소유 변동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도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실과 손해가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평가액이 투자 원금보다 줄어든 것을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해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손해라는 표현입니다.
법을 어겼거나 결함 있는 상품을 제공했을 때 발생되는 것을 손해고, 손해는 불법입니다. 손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 없이 빠른 기일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참 급박하게 달려왔죠. 다양한 투자 상품의 투자 유의사항에서 펀드가 뭔지도 살펴보았고, 파생 상품이 뭔지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구조화 상품이 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 상품 투자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모두의 겁없는 수학개미, 주식에서 3조 4천억 벌었지만 파생 상품에서 1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자산 운용사가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인프라 및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는 우리 간접 투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봤습니다. 펀드의 개념에는 구조에는 운용 구조에는 자산 운용 회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고 일반 사무 관리 회사가 있고 자산 보관 수탁 회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펀드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차감이 된다. 그리고 펀드의 유형에는 환매 여부, 추가 불입 여부, 자금 모집 방법, 투자 방식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누고 투자 대상에 따라서는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이 있다. 또 펀드의 종류는 판매 수수료, 판매 경로, 기타에 따라서 다르고 펀드 투자 시 비용 절감 노하우가 뭔지도 살펴봤고 펀드 유행에는 상장지수 펀드, ETF, Exchange Traded 펀드를 봤습니다. 상장지수 증권은 Exchange Traded Note, ETN,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도 봤고 펀드 투자 시의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파생 상품에 들어와서는 금융상품 가운데 선물과 옵션이 뭔지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로서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유럽에 있는 은행이 니슨이라는 한 펀드 매니저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은행이 날아가는 것도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스왑이라는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구조화 상품이란 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구조화 상품 봤고 그리고 주가 연계 증권인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ELS가 뭔지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기타 파생 결합 증권인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y도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상품의 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되고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산 상품을 선택해야 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 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 위험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판매사 직원과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어야 되고 투자 결과는 투자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결국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불건전 거래 행위가 뭔지도 살펴봤고 손실과 손해가 뭔지 다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번 시간에 진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투자 상품과 투자 유의사항을 한번 잘 여러분들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주차 모든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Okay, have a nice weekend.